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수많은 고전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번역되고 읽힌 작품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생떼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며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한밤의 인문학 고전 시리즈, 오늘은 어린 왕자 신드롬이 식지 않은 이유를 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울 작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언제 나오나 하긴 했어요. 네, 어린 왕자 안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죠. 네, 완독률이 가장 높은 고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좀 두껍기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이제 동화 같잖아요, 하고, 느낌이. 동화 같기도 하고, 네. 예, 소설인데도 동화 같은 느낌을 줘서 일단 양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작가님 혹시 예. 어린 왕자 몇 살 때 읽으셨어요? 저는 14살 때. 14살 때? 예, 중학교 1학년 때 적당한 나이에 읽었죠. 예. 그러네요. 예, 지금 사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 예. 어렸을 때는 마냥 그냥 동화처럼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런 의미였나? 다시 계속 해석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언제 읽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저는 14살 때 그 어린 왕자를 읽고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울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뭔 일 있냐? 그러면서. 그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슬펐어요? 마지막에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뱀에게 물리는 예. 장면. 예. 예,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기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별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가 지금 떠나서 조종사 아저씨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면서 저 별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이 나라는 걸 알아달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너무 슬프고 막 어린 왕자 정말 떠나는 거야? 막 그런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지금 작가님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 네. 그때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떠오르면서 예. 감상에 젖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읽어도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예. 이 어린 왕자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유독 더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 왕자는 이제 그 안에 짧은 소설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딘가 나와 닮은 인물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아주 부지런히 일하시고 늘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신만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로등지기를 닮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로등을 끄고 켜는 일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린 왕자가.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고 허영심도 많고 심지어 왕이 혼자서 아무것도 지배할 사람이 없는데 지배할 존재가 전혀 없는데 왕 혼자서 지배를 하면서 제발 자기를 막 숭배해달라고 자기를 막 예찬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게 현대인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자신을 예찬해야만,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숭배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막 공부만 파고들면서, 지리학자인가요? 공부만 파고들면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모든 것을, 책에 나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은 책상 물림 지식인 같은 사람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어린 왕자와 조종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유형이라고 할까요? 나도 이 중에 속하지 않을까? 이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또 있고요. 또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남동생이 죽었대요. 네. 그래서 남동생이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슬픔과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는데 그것과 함께 또 생텍쥐베리 자체가 워낙에 다른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감각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들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자신도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만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하늘을 나는 그 기쁨에만 집중하는 조종사였고 또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라 우편 조종사였어요. 우편물을 나르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우편 행랑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얼마나 간절한 사랑의 편지가 들어있을까? 가족을 향한 얼마나 절실한 메시지가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일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텍쥐베리의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도 이 소설의 인기에 어떤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 장소민님께서요. 네. 작년 5월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어린 왕자를 읽었는데 지금 정여울 작가님이 읽어주신 그 부분을 읽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어딘가에서 할아버지 별이 저를 보며 웃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K77031577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경상도 사투리로 다시 쓴 어린 왕자가 있길래 읽고 저도 있는데 그거 읽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엄청 재밌어요. 친숙한 느낌이라 정말 많이 웃네요. 네. 어떤 버전으로 읽어도 감동은 여전합니다. 네네. 이런 에린 왕자로 나왔어요. 에린. 어린이 에린 예. 경상도 사투리 읽으면 에린이 왕자는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에린 왕자라고 하고. 진짜 몰랐네요, 저는. 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주목받았대요. 외국에서도 나왔대요. 외국에서도 그래요? 출판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을 낼 때 당연히 서울의 표준어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편견을 깨는 거죠. 표준어에 대한 편견도 깨고 그리고 일단 굉장히 깔깔깔 웃게 돼요. 되게 재밌고 어린 왕자와 조종사 간의 그 정말 감성적이고 촉촉해지는 그런 대화를 경상도 사투리로 하니까 너무 코믹하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슬프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 모든 지방의 사투리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게요. 전라도 사투리 나오고 또 제주도 사투리도 나오면 좋겠다. 진짜 재밌을 것 제주도 같고. 방언. 예. 와, 그게 그런 방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 왕자의 첫 장면부터 한번 좀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나씩 풀어가면 어떨까요? 네.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조종사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조종사가 가장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사막에 불시착했으니까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렇죠. 내가 이거를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지 못하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그 생각,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사막에 주저앉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어린 왕자가 나타나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걸 보면 보통은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죠. 사람이라면. 근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런 거예요. 생뚱맞게. 예. 야, 저기 양 하나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후다닥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바라봤더니 뭔가 정말 신기한 소년 하나가 정말로 왕자 복장을 하고서 너무너무 귀여운 칼을 꺾어서 저걸로 뭘 찌르나 싶은 그런 칼을 들고서 왕자처럼 늠름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러나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근엄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얘 참 이상하다. 그런데 왠지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부탁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의 버릇이 끝까지 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그려주는데 이 양은 병들었잖아. 이 양은 너무 늙었어 하면서 계속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상자를 그려줘요. 여기에 이 평범한 상자 안에 네가 원하는 그 양이 있어.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최고라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양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뱀이 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 상태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다 모자라고 해석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리고 칭찬을 못 받아본 거예요. 자기는 엄청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다 이게 뭐니 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자기의 그림을 뭐든지 척척 알아보니까 얘는 마음의 눈을 갖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왕자의 라이프 스토리와 이 조종사와의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그 어린 왕자 책에 그려져 있는 사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제 머릿속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지금 어린 왕자의 뭐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아마 독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인상 깊게 봤던 제목이 봤던 내용이 아마 길들이다 길들여지다 이걸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여우와 어린 왕자 얘기잖아요. 예, 여우와 어린 왕자는 사실 서로 접점이 없는 관계였는데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너는 네가 지금부터 내일 매일 오면서 뭔가 정해진 시간에 오면 네가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벌써 3시부터 아니 2시부터 설렐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길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어린 왕자가 물어보니까 여우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린 이렇게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 만나다 보면 그리고 네가 정해진 시간에 온다고 나에게 약속을 하고 가면 네가 오기 몇 시간 전부터 나는 설레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그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예전에는 벼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나중에는 그 황금빛 벼를 보면 벼나 밀이었던 것 같아요. 밀을 보면 어린 왕자의 황금빛 머리카락처럼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관련 없었던 모든 세상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에게 길들여지면 이 모든 것들이 너와 관계 있는 것들로 보일 거라고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고 한번 우리에게 길들여진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에 어린 왕자가 뜨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장미를 두고 왔거든요. 소행성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장미를 자꾸만 괜찮다고 하길래 나 괜찮아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막 잘난 척하면서 굉장히 고고한 척을 하면서 그래 잘 가 이렇게 하는 그 장미의 모습을 보고 정말 서운한 마음을 안고 그러나 예. 그래 설마 죽게 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너무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장미가 좀 너무 자기한테 집착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랑 좀 비슷하죠. 처음에는 막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얘가 나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 얘가 너무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요구사항이 많네. 이러니까 점점 더 장미에게 좀 지쳐갔던 그 어린 왕자가 그래 내가 없어도 네가 잘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정말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떠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장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정말 양이라도 그렇죠. 와서 염소라도 와서 뜯어먹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무서운 동물이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어린 왕자가 자기가 내가 책임을 못 지고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그 장미를 내가 저버리고 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길들여진 존재인데 내가 길들였고 나도 그 장미에게 길들여졌는데 서로 장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 왕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이런 거야. 지금도 어리면서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너의 마음을 몰랐어. 그런 너의 말은 가도 돼. 쿨하게 막 가라고 하는데 네 눈은 울고 있었다는 걸, 네 마음은 울고 있었다는 걸 내가 보지 못했구나. 이제 깨달은 거.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몰랐던 네 마음을 이제 알겠다고 생각하면서 장미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면 정말로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여우와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우와 헤어질 때 그때도 우시는 분들 많아요. 네. 여우와 헤어질 때 여우가 너무 슬퍼하니까 어린 왕자가 그래요. 그러게 나를 길들였어. 네가 나를 길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슬픈 거잖아. 하면서 근데 여우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너를 길들이고 내가 너에게 길들여짐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관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코 그 아픔이 너무 쓰라리다 해도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지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별조차 아름답게 그리는 여우와의 이별은 장미와의 이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이별이었던 거예요. 예,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그러나 우정도 간직한 채 이제 서로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때 그 우정과 사랑과 책임의 소중함을 깨달은 상태에서 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한 만남이었던 거죠. 아니 책을 다 읽었는데 네. 왜 작가님 얘기 들으니까 전혀 새로운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꿈보다 해몽이 좋아서 그게 저의 직업이라. 아니 네. 청취자 김승희님께서 어린 네. 왕자를 10번 넘게 정독했음에도 독후감을 못 쓰겠어요. 어떻게 써야 할지 그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어떨까? 뭐 하나의 장면을 잡아서 그러니까 원래 독후감을 쓸 때 어려운 게 책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딱 한 장면에 대해서만 써보세요. 그러면 뭔가 쓸 말이 생각나실 거예요. 난 여우와 이 어린 왕자가 헤어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만 쓸 거야. 네. 그리고 장미가 어린 왕자를 보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정말 보내기 싫은데 가라고는 말하면서 속으로는 운 적이 있지 않았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장면 하나를 포착해서 아니면 인물 하나를 포착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밌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도 그렇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김승희님께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나이 먹을 동안에 저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그래서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제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요. 이 길들이다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읽고 또 읽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예. 어린 왕자가 왕자하고 조종사가 갈증에 시달리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대목도 좀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 대목은 어른이 돼서 보니까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이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종사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 왕자는 그렇게 급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얘는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참을 수 있는지 굉장히 신기했는데 둘이서 찾다 못 찾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막이 주저앉아 버려요. 사막이 주저앉아서 그냥 우리 인생 얘기나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라는 문장을 말해요. 어린 왕자가. 그때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조종사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 아, 우리 집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무슨 보물인지도 모르는데 그 소문 때문에, 그 미스테리한 소문 때문에 우리 집이 더 소중해지고 더 비밀스러워지고 그냥 평범했던 우리 집이 저 집에 보물이 있대라는 소문이 나니까 뭔가 정말 유서 깊고 뭔가 사연 있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집으로 바뀌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어린 왕자가 얘기를 하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뭔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네.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항상 보이는 것만 찾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어린 왕자를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안고서 가는데 잠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아이를, 이 존재를 내가 정말 보살펴야 되겠다. 얘를 지켜줘야 되고 얘를 지켜주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왕자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린 왕자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터덜터덜 걸었는데 그러다가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도를 알고 뭔가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우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답을 찾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어떤 화두를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을 때 우물이 저절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생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막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게 안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자. 그냥 내게 주어진 이 길을 열심히 가자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풀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그 장면은 마침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라는 의미를 깨달은 순간 조종사가 이제 사막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어린 왕자의 말들을 기억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사막에서 죽더라도 두렵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우리를 마찬가지로 두렵게 하지 않는 것들. 예. 어떤 일은 순리가 있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듯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걸 한 단숨에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효율과 실용만 생각하다 보면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마음, 첫 설렘, 첫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네.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두면 되는데. 예. 그걸 못 참아서. 요즘에는 어린 왕자를 해석하는 책도 뭐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어린 왕자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워낙에 이 철학이나 심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잘 아는 예를 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문학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뭐 어린이 버전도 있고 청소년 버전도 있고 심지어 사투리 버전도 있으니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어린 왕자는 마치 고흐처럼 어떤 자기만의 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어린 왕자, 나만의 어린 왕자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으로 해석하든 철학으로 해석하든 그걸로 영어를 공부하고 불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어 텍스트지만 그걸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어 번역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면 공부가 덜 싫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좋아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면 갑자기 그렇게 싫던 영어도 재밌어지는 것처럼 어린 왕자로 그렇게 공부를 돼야 하게, 되는데. 예, 어린 그게 잘 안 왕자로 돼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갑자기 부럽다는 생각이 들까요? 누가 불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불어도 공부하고 그러면은 예, 그거는 얼마나 이제 약간 좋을까요? 상업성도 있죠. 그렇게 해서 책을 팔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로 읽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원래 끝까지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재밌고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저희 청취자 0012님께서요. 2021년 반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암울한 소식들 뿐인데 어린 왕자 얘기 들으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너무 문장 잘 써주셨네요. 예, 제 마음속에도 뭔가 시냇물 소리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소장 백은하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2019년도 영화 미성년입니다. 기만한 거야. 네가 두 사람을, 아니 네 사람을 기만한 거야. 여보. 영화 미성년의 주인공 대원은 딸과 아내 그리고 애인과 그녀의 딸까지 이렇게 4명의 여자를 철저하게 기만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감독 김윤석은 스크린이라는 멍석을 깔고 염정아, 김소진, 김혜준, 박세진 이 4명의 여성 배우가 가진 각기 다른 기운과